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위에 새들이 아침 인사하지요. 둥근 햇님 바라보며 짹짹 인사하지요. 밤사이 안녕, 밤사이 안녕. 짹짹 노래하며 아침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제11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언제부턴가 이제 녹음을 시작하면 갑자기 말들이 적어지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다른 얘기 하다가 약점 잡혀가지고 녹음합니다 이러면 다들 입을 다물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핵폭탄급인데 이현우 노무사님 저번 주에 많이 편집하셨다고. 많이 잘라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는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에 이제 그 저번 방송 그거는 우리가 정말 추태를 많이 부린 것 같아요. 반성해야죠. 우리 사죄합니다요. 사죄합니다. 한번 할까?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그동안 반성이 없긴 했어. 맞아, 우리 반성 없었어. 반성 좀 하자. 일단 나는 저번 방송 때 방송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집에 와서 고민했구나. 고문했구나. 제가 추태를 부렸습니다. 들으세요. 제발, 플리즈. 정말 기분이 나쁘셨는지 악플도 안 달고 정말 끝까지 무플로 대응하시던데 다들. 아무튼 제가 뭐 술김에 뭐 속마음이 나온 건 아니고 웃자고 했던 거니까요. 이해들 하시고요. 많이들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형 갑자기 왜 그래요? 가식적이다 진짜 못 참겠어. 아니 일단 안티는 없는 게 좋긴 좋더라고. 어머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뭐가 이렇게 나약하게 만든 거야? 아니 그럼 욕을 해도 뭐라고 하고 뭐 참여를 해도 뭐라고 하고 뭐 하자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우리. 그 참여합니다 왜 해 그럼? 형 그거 아까 그 C 나왔을 때는 삐 그렇게 편집하실 거예요? 괜찮다. 그거 삐. 자 뭐 두 분 참여하실 거 아니면 그냥 시작할까요? 전 없어요. 없어요? 아직 터트린 게 없지 우리가. 뭐 있지? 나 저 꼬투리 뭐 잡혔죠? 제가 죄송할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시연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저희 너무 재밌게 놀아서 사죄해야죠. 그런 거 사죄합니다. 근데 너무 더웠어 저번 주.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주는 좀 여기 스튜디오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되게 흐린데. 그때 우리가 민중의 소리 들어가면 뭐 에어컨도 있고 하다못해 선풍기라도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다음 주인가에 이제 애국전선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너무 더워요 막 이런 얘기. 가지 말자. 그러더니 그 다음 주 방송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를 5개를 받았대. 와 부럽다. 우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민중의 소리 스튜디오에서도 부채 붙이면서 막 방송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야 안 가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자 노성목 노무사님부터 자기소개. 노성목 노무사님부터 자기소개 하시죠. 대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104년 만의 가뭄에 담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 웃어? 도대체 저런 그지같은 멘트는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래서 멘트만 준비하죠. 멘트를 준비해라. 뉴스 보면서 가뭄 얘기 나오면 가지.
강의보다는 멘트 준비. 그것만 해와. 담비와 같은 이 수험생들 담비와 같은 존재인 한림법학원의 노성봉 강사입니다. 약속이 틀리잖아요. 왜요? 우리 우봉선에 봉을 맡고 있는. 맞아요. 왜 우리 유닛이 창피해요? 아니 이거 왜 안 하고 밝혀요? 아니 이거 일단은 원래 그게 그 있잖아 이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이거 하다가 혼자 또 싱글 하잖아. 백종에서도 네네. 지드래곤 뭐 탑이랑 혼자 하다가 또 모였다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 그거 혼자 강의 나가서 하라니까. 서로 모였는데 왜 유닛을 안 밝혀? 안녕하세요. 우리가 창피해? 우봉선에 봉을 받고 있는 그게 어울린다. 뭐 104년 만에 가문보다 이게 난 낫네. 봉이야. 봉을 받고 있는 104년 만 담비와 같은 이 우봉선의 봉노무사입니다. 그 왠지 저기 뭐야 노성봉 농사 가까이서 자주 보면 진짜 104년 전에 왜 구한말 시기에 그 상투 틀고 막 끝까지 막 청시개명 안 하고 뭐 저기 내 상투를 못 틀겠다 하는 그런 그 한복 입고 있는 그런 사람 이미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딱 물씬 묻어나고 있어서 얼굴로 강의하시는 강사님. 외모로 강사. 외모로 승부하는. 신림동의 총각 강사. 인사 강사 중에 머리숱이 제일 많아. 인사 많아졌어. 약 먹더니 영양제 먹더니 이제 많아졌어. 풍성하지. 이제 정상인으로 들어오면 탈모인에서 정상인으로 배출한 강사. 아 너무 무너졌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아주 외모에 대한 자신감 폭발해가지고 어제 제가 올백을 하고 갔거든요, 학원에. 그랬더니 막 제 외모 지적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어제 좀 비비가 좀 떴어. 비비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좀 떴어. 술 먹은 것 같아 전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어요. 뭐야? 저 들어오는데 노성봉 노무사님이 외모 지적을 하시더라. 누가 보면 자기는 진짜 잘생긴 줄 알겠다고. 강사계에서는 이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신림동 강사님은 어떤 바닥이에요? 근데 3등이잖아. 검증됐나? 그러니까 이거 누가 검증하는 아니 거야? 그건 내가 검증하고 있지. 자체 검증. 아 우리 언론사잖아. WBC. WBS잖아. 우선 WBS 월드 우선. 월드 브로드캐스팅 저기 시스템. 아 닥치고 네. 제 인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우봉선에 우를 맡고 있는 그룹의 리더 이현우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리더.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리더와 센터는 다른 거죠? 리더와 센터는 다르죠. 네. 리더는 알겠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센터는 그냥 저기 센터 아니야? 센터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 농구에서 공 튀어 올라가면 그걸 탈모자 받는 게 센터잖아. 알겠습니다. 너 무슨 네. 문제 생기면 네가 일단 막아. 아, 웃겨. 리더 안에 많은 리더십이 있어요. 네. 자아가 많다 보니까 많은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저희 방송 CF 들어오면 센터가 먼저 나갑니까? 우리 CF 들어볼까? 무슨 CF? 아 우리 CF 하나 들어와요. 왜 우리 CF 몇 개 만들었잖아. 아니 이제 우리도 인사. 아 정령 기억이 나지? 아 인사에 너무 미친 것 같아서 아 아이디어 회의 안 되겠어. 나 그렇게 안 하겠어 이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저렴한 광고를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요. 뭔가 좀 창의적인 뭔가를 좀 만들어 아, 가야 형님 되는데. 친구분이 그 음향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렇게 뭔가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걔집 그러니까 밥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야. 아니 제 외모와 같은 광고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아 요즘 부쩍 너무 자신감이 많아졌어. 이거 한 번씩 좀 이렇게 눌러줘야 돼 지금. 야, 네 얼굴 같은 광고 여러 개 만들었잖아. 제 얼굴 같은 이 토막 방송이 나와서 아 뜨거워서 내가 들고를 못하겠어. 거꾸로 다시. 청취자를 위해서라면 더 망가질 수 있고 더 여기서 잠깐. 지금은 우리가 고품격 그 얘기 하시려고 했죠.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천도 받은 거. 자, 해선 노무사님 네, 소개하시죠. 마지막. 예, 안녕하세요. 우봉선, 신림동 유닛그룹 우봉선의 선을 맡고 있는 막내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 우봉선이 참선이지. 듣다 보니까 친숙해진다. 그죠? 괜찮지 않아? 우봉선? 예. 아, 이 테티서보단 나은 것 같아. 태투서. 공산박씨. 오봉선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봉선이 참 좋긴 한데 몇 주 안에 끝난다.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네. 맞다. 저기 해선 노무사님 어쨌든 소개하셨으니까 잠깐 이제 뭐 해선 노무사님 잠깐 띄워드려야 하잖아요. 왜요? 어제도 늦게까지 술 드시고 오늘 녹음을 좀 늦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쁘니까. 나 술 먹는 거 얘기하지 마. 방송에서. 아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우봉선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의 이혜선 노무사님은 그 주요한 상품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요? 원래 그 우봉선이라는 프로젝트 그룹 자체가 상품이야. 이 기획사에서 만든 기획이야. 앞으로 우리 그 우봉선 기획사에서 만든 이 우봉선 상품에 대해서 우봉선 그 프로젝트 그룹의 그 막내 상품인 이혜선 노무사를 함부로 건드리는 이 술꾼들. 그러니까 그거야. 원더걸스의 소유와 같은 존재야. 돌맞아 나. 신림동 못 지나다녀. 우리 해선 노무사 저기 왜냐면 나도 공개됐거든. 미친 모습. 우리 해선 노무사 꼬드겨가지고 술 먹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되게 저렴한 상품 가져다가 지금 고급 상품 만들어놨는데. 오빠 내가 꼬셨어. 내가 꼬셨어. 우리 기획사가 이 아이돌 관리를 잘 못해. 관리가 잘 안 돼. 앞으로 한 번만 더 핸드폰 꺼놓고 그래봐. 자, 이제 한 명씩 나에게 빠져드는 건가? 한 명씩 나에게 집착하는 건가? 이게 지금 이 저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시작했어요. 자뻑개로 지금 점점. 아, 미치겠다. 형님, 예,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뭔 자랑? 형님의 또 이 품격과 와이프가 시골에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회사 광고 같잖아. 사고가 났습니다. 자랑 그거. 나는 굿투그레이트 그 책 보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네. 그 진 콜린스 씨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좋은 기업,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이 단계 5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단계 5의 리더십은 뭐냐? 겸양 플러스 의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되게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건 겸양이다.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지고 내 공을 주변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팟캐스트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최대한 내가 망가지고 이 두 사람을 띄워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띄워주셨지? 와, 형 진짜 겸손하다. 겸손한 자기 보고 겸손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겸손함. 참 띄워주셨지. 우리. 자, 어쨌든 형님이 띄워주.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어쨌든 리더십은 갖췄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잘 갖춰서 우리가 위대한 방송을 만들자. 나 졸려. 얘기 듣다. 그다 거기까지 않네. 왜 안 와닿지? 오빠? 뭔가 이게 청중의 뒤에 가슴을 이렇게 확 타주는 그게. 왜 점심이 부족했냐? 더 먹여야 돼? 점심 곱창 먹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자, 네. 오늘은 그 이슈와 트렌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관리 기능적 측면을 쭉 한번 봤었고, 그래서 확보부터 방출까지 이제 쭉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 인사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요 부분은 사실 뭐 특정한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어떤 내용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교수님들의 기본서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어떤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본서에 빠져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첫 번째로는 대략 보면 크게 이제 9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과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부분을 얘기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인사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문화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다섯 번째는 글로벌 인적자원관리를 말씀드릴 거고요. 여섯 번째는 여성인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인적자원 회계제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사감사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조직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조직 문화하고 조직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영조직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이 인사냐 경조냐 이렇게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사관리와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없진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식 중심의 인사관리,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부분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지요. 네, 지식은 전에 이혜선 노무사님이 네. 하시지 않았나요? 네, 노나카. 모나카 얘기합니다. 노. 모나카는 과자 이름이잖아. 예선 노무사님 일본 간다 해서 모나카 좀 사오세요. 일본 모나카 되게 맛있어요. 진짜요? 일본에서 아는 후배가 일본 갔다면서 모나카를 사왔는데 국내 제과점의 모나카의 퀄리티가 달랐어요. 정말. 그 일본 가시면 일본에서 방송을 할까? 오실래요? 저희 다 일본 갈까요? 아니 거기서 내가 요 내용으로 묶어줄 테니까 일본 가서 녹음을 해. 진짜요? 그걸 가져와. 그러고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녹음은 동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주쿠에서. 동경에 일본 사람들 옆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 옆에서 일본말 하는 거 몇 개 좀 녹음하면 되잖아. 일본 사람이 떠드는 얘기가 있는데 네가 막 혼자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쟤 쟤 뭐지 이제. 왜 혼잣말 이상한 말로 분실한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번에 무스골에서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그냥 녹음한 거잖아. 네. 근데 주변에서 그냥 떠드니까 뭔가 이제 다른 느낌이 나는 것처럼 그 신주쿠 한가운데서 괜찮네요. 방사능 녹음 한번 하고. 방사능 녹음. 방사능 녹음. 네, 그쪽까지 가려고? 한번 갔다 올까요? 세션 먹으면서 하려고? 그럴까? 자, 설명하시죠.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이제 지식 경영이 등장하고 지식 경영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가 나왔다라는 점을 보시려면 일단은 지식 경영의 등장을 봐야겠죠. 지식 경영이 등장해서 지식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100% 맞는 얘기라고 인식을 하시기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지식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인사관리는 그냥 쭉 진행이 되어 온 거잖아요. 근데 지식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사관리를 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어쨌든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무슨 뭐 자연과학처럼 이게 진리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일단 윤리 인식하시고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뭐 역량 중심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그냥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할 얘기 없으십니까? 지식. 네. 그때 되게 열심히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초반엔 참 열심히 했는데. 더 먹여야 돼? 그게 아니라 다음 방송 준비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점점 갈수록 이건 내 방송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내 강의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광고 들어요.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부채 좀 여러분들 이거 댓글을 안 들어줘서 부채 좀 협찬해주세요. 지식 경영의 등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설명을 해주시. 과거에 역사 얘기는 다 내 건가? 역사에 또 강하시잖아요. 보시면 이제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거나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했냐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보면 원시 시대에서는 자연력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물기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게 인력으로 안 되니까 그 신권이 되게 강했던 것도
비를 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우제 하면 뭐 신녀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는 안 했어요. 비를 오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거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거는 자연력에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농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세 시대, 유럽이나 이런 데로 따지면 중세 시대에서는 누가 과연 힘을 가지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농경 시대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의 중요성이 이제 가장 높아졌고, 이게 상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상업 중심의 시대로 넘어오는 근대에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뭐냐?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나 개인이 얻은 경험을 체계적으로 세련되게 이렇게 정리해서 정보화 시켜낸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지식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쵸. 네, 경영에 필요한 지식들이니까 회사에 필요한 지식 그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재화 뭐 이런 거보다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활용할 거냐, 이런 능력이 이후에는 더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 지식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육성하고 이제 이럴 수 있도록 인적자원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지식 경영 가운데서 인적 자원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 경영에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경영 자원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주제로 해서 지식 노동자에 대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고요. 그래서 지식과 지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 자원 관리가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인데, 관점이 이제 종업원들은 기업의 지식 자원의 원천이면서 창고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기업의 지식 자원을 창조, 습득, 활용, 축적, 조직화할 수 있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와 종업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 자원을 더욱 증대시켜서 성과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식과 지식 노동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이게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지금 이 구조는 임창희 교수님 책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임창희 교수님 체계가 이렇게 지식 경영, 지식 중심 인적 자원 관리, 지식 노동자, 지식 중심 인적 자원 관리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지식 노동자란 어떠한 사람들을 과연 지식 노동자라 할 것인가. 아까 지식이라는 개념은 이현우 노무사님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은 이 지식 노동자라는 거 뭐라고 봤을 때, 지식 노동자의 개념은 협의하고 광의 두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협의는 특정 분야의 심도 있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문가죠, 전문가. 네, 스페셜리스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전문가, 이게 지식 노동자라고 했었는데, 이 지식 경영에서 말하는 지식 노동자라는 거는 광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원래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한 것도, 우리가 보통 뭐 참치집 가도 보통보단 스페셜해야 더 좋은 메뉴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아, 아까 점심 먹을 참치 때 한입 해줬어. 참치가 아까 그 참치를 누가 쏜다고 하셨는데, 대학원에서 맞죠? 대학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한수 참치를 쏜다고 하셨는데, 이 스페셜 시켰는데 스페셜은 다 먹고 일반만 남겨놨더라. 택시비가 그거보다 더 나왔더라. 아, 그래서 갑자기 지금 눈에 이 안구에 습기가. 아무튼 스페셜리스트는 그 일반 인재보단 뭔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 이제 이런 걸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스페셜 메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의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 지식 노동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쓸모있는 지식 내지는 실행을 옮겨 뭔가 생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식 노동자다. 그럼 회사에 있는 모든 종업원, 사원들이 다 지식 노동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식노동자가 그렇다면 지식노동자를 보면 지식노동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지식노동자는 일하는 방법을 꾸준히 개선, 개발, 혁신해서 회사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전체 사원으로 승화,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노력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식노동자의 의무라고 이런 볼 수 있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에서 지식노동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원을 다 지식노동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지식을 계속 발굴하고 키우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었으면 내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분 나쁜 소리죠. 왜요? 예?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지식인데 마치 이제 지식노동자는 그런 지식을 사람들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잖아. 본인의 고용 잠재력과 기술 다양성을 증대시켜서. 아니 그냥 제 생각에 말 대답해요 왜? 그러니까 저는 그 종업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도 오늘 점심이 마음에 안 들었니? 아 제가 이번 어제 모의고사에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낸 게 아니라 그 관점에서 설명해 보시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좀 뭐랄까 현혹시키는 이런 의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좀 알고 있는 지식을 네. 이렇게 근데 기업에서는 이런 노력 많이 해요. 어떻게든 이 암묵지를 형식지화 시키려고 하는 매뉴얼화 노력들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종업원들은 입지가 사실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그 컨설팅 회사나 이런 직원들을 이렇게 스카웃을 보통 해 와서 그런 것들을 하던데, 그래서 이 컨설팅이나 아니면 그런 메이저 회사들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곧 기업을 떠날 걸 다 알고, 이 사람들이 뭐 10년, 20년 있겠냐, 2, 3년 정도밖에 없다가 우리 회사 잠깐, 그 특히 경기 안 좋을 때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 회사의 모든 노하우를 우리 회사에서 뽑아내야겠다. 왜냐면 컨설팅 받는 거는 뭐 몇 억씩인데 제 하나 고용하는 거는 훨씬 더 비용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뽑아먹을까. 그렇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컨설팅 회사의 기법 하나만 이식하면은 제 몸값은 다 한 거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뭐 저기 수원 방송이긴 하지만은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이제 그렇게 지식 노동자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를 형식지화해서 기업의 자산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면서 반대로 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창조적인 어떤 그 구상을 하고 어떤 그런 노하우를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사실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딱 거기서 이제 이 선순환되는 과정이 딱 끝나버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발전도 딱 그만큼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딱 써버리는 게 소모적인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논학가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암묵지를 형식화한 뒤에 그 형식화된 지식을 다시 체화시켜서 암묵지. 새로운 암묵지를 만들도록 계속 이 선순환 과정을 또 통해서 암묵지와 또 형식지 되고. 창발적인 지식 경영을 하자라는 게 이제 또 논학가가 말했던 거고, 또 그렇게 근데 이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네.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아까 그 만나신 분 같은 분데? 설할머니? 아니 아까 에디션 타고 갔는데 맞죠? 엄청 비싼 에디션 난 타고 또 갔는데 우리 아까 그 곱창 설할머니 아니, 말하지 않았네. 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길에서 가는데 이제 뒤에 차가 오고 있었어요. 골목길인데 근데 이제 고급 세단이 이제 뒤에서 네. B로 시작하는 B형 차.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맞죠. 저희가 이제 뒤에 차 오는 줄 몰라 빵빵 안 하고 있다가 차가 오고 나서 딱 비키니까 뭐라 그랬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니까 창문을 열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딱 근데 가시는 그분 나이가 거예요. 한 60대 한 중반 이렇게 네, 아유, 거의 70 정도 멋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 부자인데 참 마음도 더 그렇고 여유롭다. 그러니까 그런 오너 밑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들어가서는 달라요. 네. 그런 사람도 자아가 여러 개가 있을 거야. 이현우 노무사님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 뭐지? 아니 곧 노무법인 차릴 것 같아요. 제가 이름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막장 노무법인. 태백에서 차릴 거야. 인생이 막장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면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내용은 무엇이냐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도의 지식 노동자를 양성하는 것. 두 번째는 지식의 활용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세 번째는 지식 자산의 평가를 하겠다는 것.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은 다시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은 고도의 지식 노동자를 양성하는 것들은 회사적 차원에서 보시면은 지식 경영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지식 노동자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들. 개인적 차원에서 보시면은 개인의 능력과 성실도를 높여 충분히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팀워크 바디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지식 노동자 양성이고요. 두 번째, 지식의 활용과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첫 번째는 실패의 자유로움을 부여해서 복지부동, 무사한 일을 극복하고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사원의 내적 동기를 부여해서 스스로 책임 속에 자율적 업무 설계와 실행을 하는 창조적 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 세 번째는 모두가 지식을 교환하는, 공유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직무 설계가 팀 조직이라든지 인간관계적인 설계, 수평 조직, 지식 전달, 정보 노출에 대한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이고, 세 번째 이제 지식 자산의 평가인데, 기업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무형의 지식 자산까지도 기업 가치에 평가를 해서 기업의 개량화시켜서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기업 가치가 똑같은 그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에 따라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지식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키운다. 키우고 공유하고 평가해서 관리한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육성할 거냐, 공유할 거냐,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지식 중심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그 기능적 측면에서의 내용, 우리가 확보부터 이제 쭉 진행되는 기능적 차원에서 이 지식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확보부터 보시면은 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종업원을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의 역량과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적 인재 대량 공채보다는 필요 인력의 필요시 수시 채용. 그래서 뭐 작사령, 뭐 그무령에서 작사령, 채용 그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최고 경영진보다는 현장 관리자, 일선 관리자 중심의 채용. 그래서 라인 중심보다는 스텝,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네 번째는 채용의 채널을 확대해서 우수 인재를 적시 확보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식과 조화되는 업무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배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들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발 측면에서는 외부 채용과 내부 채용을 병행한다. 그래서 메이크 전략과 바이 전략을 병행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와 분리된 추상적인 교육보다 실습과 현장 중심의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피교육자의 참여를 통해서 창조적인 지식을 유도하는 것들. 그래서 과거의 주입식 모방적 지식에서 창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번째는 회사의 지식이 실제 업무의 시간과 양이 활용되도록 관리하는 것들과,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종업원의 경영 욕구에 따라서,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업무에 따라서 예측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력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 이제 평가 부분 보시면은, 평가는 성과 외에 성과 원동력인 지식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가하는 것들. 그리고 평가는 평가 주체 측면에서 보시면은 360도 다면 평가. 그리고 직무 중심의 직무 활동 과정에서 지식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평가의 목표 기준을 지식 중심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평가 목표와 요소를 개발해서 행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들이고요. 보상 측면에서는 지식과 창출의 증가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형성된 만큼 정확하게 측정해서 보상을 하는 것들. 두 번째는 물질적 보상 외에 비금전적으로 도전적인 직무를 부여하거나 승진, 존경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상.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 가치의 보상으로서 지식 기준을 한 보상을 추가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지식중심 인적관리, 그러니까 지식중심 인적자원관리에서 지식노동자의 경력관리를 보시면은 지식노동자의 특징을, 그러니까 경력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임창인 교수님 책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맨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경력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하고 책이 마무리가 돼요. 그 장에서. 그래서 이제 지식노동자의 경력관리 내용에서 보시면은 지식노동자의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이직 가능성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성과 의존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식노동자를 경력관리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하냐 하는 것들은 구별화된 차별화된 경력관리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경력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식 노동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경력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지향성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발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식 경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식 경영에서 뭐 더 하실 얘기는 없습니다. 네, 이혜선 노무사님 지식 없습니다. 네, 돌려서 듣길 바랍니다. 이혜선 노무사님의 지식에 대한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은 몇 화지? 110 일로 전화하시면 돼요. 1544 1544 경조 경쟁 괜찮지? 왜 그러는 1544 막 이러니까 그 유명한 왜 김미영 팀장 대한민국 저기 직업 남성이면 누구나 하는 김미영 팀장. 이거 형돈이와 대준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데프콘? 그 노래 들어보세요. 김미영 팀장이니까 듣지 마, 뭐 이래. 가사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부분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아까 일단은 그 회사 화장실에 갔어도 그 역량 나오던데요. 역량을 뭐라고 써있죠? 개인의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뭐 경영? 그런 것들처럼 역량이라는 게 되게 회사에서 떠드는 얘기니까 사실 관심 없고. 네,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것들이 엄청 되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하려고. 화장실에도 아니, 붙어있는 게 역량. 역량이 뭐야 대체? 역량. 자,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컴퓨터 일단 말 나온 김에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이제 그 정의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 게, 하나는 조직에서 커다란 업적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내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야 되고 장기간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성과 향상에 어떤 탁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어야 된다. 라고 이제 정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역량에 대해서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네, 정의에서 잠깐. 아니, 정의 부분 할 얘기가 있어서. 아, 그럼 먼저 좀 하시죠. 아니, 그럼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네. 여기서 나타나는 거에 대한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이게 행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행동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조직 성과가 효율적으로 달성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얘기하고도 이어지지만,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다라고 평가가 돼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특성은 이제 개발 가능성이죠. 그래서 부족하면 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역량을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정의해버리면 역량은 우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럼 망하네? 이제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요거는 컨설턴트들이 뭔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돈으로 엮어보려면 네. 이거는 개발이 가능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다 그 측정을 회사에 측정할 수도 합니다. 있고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특정 툴을 팔아먹고 개발 툴을 팔아먹고 그렇네, 이제 그렇네. 이러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나는 항상 이제 음모론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건 이게 행동성, 측정 가능성, 개발 가능성,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성문 노무사님 아까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 이걸 하기 전에 해야 했던 게 예. 역량이랑은 정의 개념이니까 제가 논문을 이 부분 이제 문제를 내려고 찾았는데 역량의 정의가 교수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의 앞에 봤더니 20가지 정의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딱 놨어요. 20가지? 한 20가지 정도를 박스로 해가지고 역량의 정의에서 각 교수마다 주장하는 학설이 이거다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하니까 정립된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쓰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현호 무사님네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뭐예요? 핵심 역량이요?
저희는 크게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럼 다 아나? 예. 인터넷에 영양만 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버티자. 아니요. 진짜? 저희 이제 가늘고 길게. 가는 거 이게 조용히 버티자. 저희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4A? CJ는 4A. 그래서 어. 이제 뭐 상관없지 뭐. 그래서 저희는 신뢰, 어. 그다음에 도전 정신, 그다음에 혁신, 어. 그다음에 인재 중심. 난데? 나 유에서 그거 갈까? 그거 갑자기 라지 S그룹 비슷한데? 라지. 라지 S가 인재 중심의 뭐 무슨 정두경 뭔가 그거야. 색깔도 창조하고. 비슷하다. 아 그러네. 색깔도.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요새 추가된 게 이제 고객 가치, 그다음에 고객 중심. 성과 경영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말은 그냥 모를 것 같아요. 아, 근데. 다 어디나 다 근데 쓰는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해요. 네. 아니 제가 그 수업 자료에서 중심에서 이제 전략적 인식장을 할 때 삼성, 현대 뭐 전략 같은 거 이제 이렇게 기업의 비전, 목표, 사명 그걸 통해서 이제 환경 전략 나오잖아요. 실천 요소들 보는데 그거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들었었는데 똑같아 삼성하고. 그렇구나. 근데 네. 진짜 이런 역량이랑 지식 같은 거는 측정하는 게 진짜 어려울 텐데. 어렵죠. 그러니까 돈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최신 기법이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보내줬는데 아 이거 안 되잖아 했더니 아 그게 아니라 좀 더 개발된 게 있는데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 여러분들 컨설팅 회사 하면 됩니다. 농사하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컨설팅하네.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부각된다. 요거 하면 이렇게 좋은 거다. 근데 이게 참 어렵다. 너희들이 쉽게 못할 거다. 이게 두 번째 단계는 그거죠. 이거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라고 하고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툴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화, 공구리화하는 단계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런데 이제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이제 그거에 대한 면피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안 되셨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걸 그 사이에 개발을 했습니다. 자, 문제 해결해 드렸으니 수고비. 아 우봉성 컨설팅 우리 우봉성 컨설팅 아니야, 너무 촌스러워. 컨설팅은 뭔가 세련돼야 WBS 돼. 컨설팅. 그렇지, WBS를 해야지. 우리도 그럴까? 저기 우봉선이라고 WBS 컨설팅. 전략그룹. 괜찮다. 그럼 우리 벌써 재벌 됐네. 방송사도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전략연구실도 컨설팅하고 하나 있지. 있지. 컨설팅 회사도 있지. 농무법인도 하나 갖고 있지. 그렇네. 교육사업도 하잖아. 교육사업도 학원도 하지. 하지. 출판사도 할 예정이지. 출판사도 할 거잖아. 거의 뭐 딴지일보에 그 김어준이 혼자 총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 내용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직무 중심으로 인적 자원 관리하는 거는 이게 직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관리 활동에서 딱 정형화되어 있는 틀로 우리가 많이 관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 직무를 다 바꿔줘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거나 예외 상황이 생기면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 다시 얘기하면 역량 발휘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원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우수한 행동 특성을 뽑아내고 그거를 교육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작업자의 역량을 높여주고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무 활동에 어떤 변화가 가능해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겠더라. 그러면서 이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된 거는 크게 보면 사업 전략과 개인 능력을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적 자원 관리하고 회사의 사업 전략하고 따로 갔죠. 우리가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얘기할 때 전략 따로 그러니까 회사의 전략 따로 인사 관리 따로 이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정합성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하고 인사 관리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가 전략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구성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역량이구나. 그러면 인사 관리에서는 이 역량을 키워주고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겠구나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어떤 핵심 역량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구성원들의 핵심 역량을 연계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그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각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과거에는 경제적인 보상 위주로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 내재적인 인센티브,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많이 중요시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 많이 주고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개인의 어떤 도전감, 그 다음에 뭐 개인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사람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막 자기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보상 말고 이 사람의 역량을 개발해주면서 그 역량 개발을 통해서 개인 스스로도 사기부여, 동기부여가 되더라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인재 선발이나 배치를 적합화하는 데서도 이 역량중심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도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확보와 배치에도 활용하는 게 필요해졌다. 그래서 기업에 어떤 필요한 직무가 있으면 그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확보하고 배치하고 하는 데서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역량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인선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거 외에도 일반적인 평가 기준, 직무 완수를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뭐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성과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서도 이 역량이 반영돼서 그거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이 인사관리에서 역량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역량이 그러면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노성목 노무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역량 요소는 이제 역량의 구성 요소하고 유형을 살펴보면은 구성 요소는 5가지죠. 그래서 이 역량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고 있냐 해서 스킬, 지식, 자아개념, 특질, 동기 이런 5가지로 있는데요. 이게 또 모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모델이.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교과서에 그 임창희 교수님 책에 있는 거는 그 빙산 모델이죠. 외부로 드러난 스킬과 지식이 있고 내부에 있는 자아와 특질과 동기가 있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자아와 특질과 동기가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영향을 끼치고 그 자아 특질 동기가 또한 스킬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작용을 하는 서로가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내적인 외적인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것이 외부 행동으로 나타내고 행동이 높은 성과로 나타난다. 이런 이제 구성 요소에서 이 그림 그 임창희 교수님 책 보시면은 삼각형 그려 있고 화살표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스킬은 그 다 알듯이 이제 그 과업 수준에 대해서 숙련이라든지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스킬이고요. 지식은 특정 분야에 가지고 있는 축적된 정보 이런 것들이 지식이고 자아 개념은 개인이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나 태도 어떤 거 행동이니까 어떤 반응이니까 어떠한 것들에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고 특질은 개인 자신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능력, 특성 이런 것들이고요. 동기는 특정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 돌진하려는 의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성과를 준다라고 해서 구성 요소고요. 역량을 그럼 이제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유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했을 때 역량의 유형이 3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 역량, 기능 역량, 직무 역량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공통 역량 같은 경우는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다 필요한 역량 이게 공통 역량이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한테 모든 구성원이 다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의 높은 성과, 직무 행동과 높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개발, 대인관계, 뭐 변화 적응력 이런 것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죠. 그리고 기능 역량은 그 각 기능별로 뭐 생산, 재무, 마케팅, 인사 이런 거에 기능별로 요구되는 역량들. 그래서 마케팅에는 뭐 판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무 역량은 구체적으로 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각각 개인마다 필요한 역량들. 그래서 뭐 판매직 같은 경우는 설득력, 교섭력, 친절 뭐 이런 것들이 직능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러면 실제 아까 그 지식 중심의 인사관리와 마찬가지로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는 과연 기능적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활용될 거냐? 네. 그래서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역량 중심의 이제 실행에서 선발, 그리고 확보 측면에서 보면 선발과 배치.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들이 이제 명확히 정의가 되고 기업에 따라서 이게 규정이 되면은 그 역량에 따라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정하고 그 역량에 따라서 질문 인터뷰나 면접이나
그 선발 방식들을 이제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발하면 되고요. 면접자에 대해서 이제 면접 스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훈련이나 이제 개발 차원에서는 종업 회사에 맞는 직무 역량을 구성원에게 제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연결시켜주면은 역량이 개발되고 교육 훈련이 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360도 다면 평가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이 아니라 육성, 개발에 활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최고 경영진이나 중간 관리자에 따라서 중간 관리자가 비전을 제시해서 훈련과 개발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평가의 보상 차원에서는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요소에 포함시켜서 보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 것들, 그리고 역량의 선정 과정에서 종업원 모두를 참여시켜서 이 공정한 평가 보상이 될 수가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역량 중심 인사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평가 보상에서도 직무 역량을 평가 요소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그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플랜 주시 측면에서 사전에 준비, 플랜 주시, 그래서 역량 중심 인적 자원관리 필요성이 무엇이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역량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정립하고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의 내적인 특성을 찾아보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역량을 파악한다. 그래서 사원 대상으로 자료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인들을 밝혀보고, 예, 그리고 기존의 연구 결과인 역량 리스트를 활용해서 평가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역량을 파악하는 방법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연구 결과의 역량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보완하는 것들, 과거에 이제 다른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연구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역량을 파악한 다음에는 이제 평가와 검토와 이제 재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출된 역량 중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고, 성과 요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행동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역량들은 무엇인가를 없애고, 그리고 검토 및 재검토를 통해서 확립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보고요. 그 지식 중심 인적 자원 관리,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집단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어떤 지식 창조 활동을 해나가는 게 기업에선 되게 중요해요. 앞서 이제 얘기됐던 그 두 가지 내용과 연계해서 그러면은 기업 조직에서 어떻게 이거를 기업의 지식 자산으로 이끌어낼 거냐. 이거는 이제 학습 조직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혜선 농사님이 학습 조직 전문가. 두 분이 이제 1544의 경조 1544 걸어야지. 경조죠 거기. 학습 조직 좀 알려주세요. 아, 저한테 자꾸 역할극 시도하지 마세요. 자꾸 네, 왜 그 그 시도해요? 전화 뭐죠? 뭐요? 전화, 외국인 강사들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를. 아, 뭐 1대1 뭐 그거 뭐 1대1 학습 조직. 아, 잠시만요. 지금 그 경영 조직 쪽에 그 명강사로 알려지신 이혜선 노무사님께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전화 통화 시도하겠습니다. 예. 뜨르르. 뚜뚜뚜. 지금과 신장한 결문이오니. 나는 그거 생각했어. 뭐? 빅뱅 노래 있잖아. 뜨르르. 여보세요? 띵띵띵띵띵띵띵. 우리 그럴까? 거짓말. 그럴까? 이혜선 노무사 다 설명하면 이혜선 노무사 학습 조직이나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뭐 저기 I'm so sorry. 다 거짓말이. 아, 나 정말 아저씨들. 학습도 제가 설명해요? 예. 학습 조직 되게. 아니면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말씀 좀 드리다가 또 이 학습 조직을 배우고 계신 이번 학기 학습 조직. 학습 조직도 마찬가지로 삐뿔을 맞을 것 같아요. 학습 조직이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계속 습득해 나가는 조직이다. 그런 걸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이제 그런 조직인데, 이게 이제 조직 자체가 계속 그런 습관화된 그 학습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그 학습 자체를 생활화하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개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을 반복해 가면 이게 학습인 형태로 가고, 이게 조직으로 확산되면 조직학습으로 발달이 되겠죠. 근데 이 조직학습이 또 반복화되면
이제 학습 조직화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체계적인 문제 해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실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계속 평가하고 재검토를 하고, 더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지식이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걸 구성원들에게 빠르게 효율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과거의 관성을 극복하고 노하우를 깨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조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습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기업 내에 있어야만 변화에 적응을 해나가는데, 이런 변화의 속도, 어떤 새로운 조직 구조, 정보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자체는 학습 조직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 조직화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책에 나와요. 그래서 혼혈주의 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뭐 남성 중심의 기업 이런 데서는 여성 상품 이런 거에 뛰어들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네. 근데 실제로 여성의 소비재를 가지고서 한번 사업을 키워나가야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거에 관련이 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혈주의는 조직의 어떤 환경 대응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혼혈주의를 통해서 회사 안에 과거에 이제 제한적 경쟁에서 무한 경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우수한 사람 골라냈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글로벌 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기존의 룰에 대해서 깨고 새로운 혁신의 필요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창조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형식지, 암묵지 얘기가 있는데, 요 내용은 뭐 형식지가 뭐고 암묵지가 뭔지는 이전에 아마 그 이혜선 노무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런 개인의 지식이 점차로 증대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식, 표출, 연결, 체화되는 요 순환 과정도 이혜선 노무사님이 당시에 말씀을 잘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학습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창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엮어서 지식 중심의 인사 관리,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 그리고 지식 창조 기업으로서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 전에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음에 윤리입니까? 예. 그 다음에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피곤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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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야 피로가 풀리죠. 인사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는 연구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네. 기본서에는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는 되게 그 이론적인 내용으로 좀 당위적인 내용 위주로 많이 좀 언급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그 삼성경제연구소 내지는 LG경제연구소의 뭐 윤리경영 아니면 윤리적 인사관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서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정의 개념으로 먼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윤리 경영이 그 대두된 변인, 배경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죠. 예, 그래서 기존에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쵸.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뭐 패스도 버릴 수 있고, 그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 패스도 버리고 뭐 담합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은, 그러고 났을 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기업은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다. 기업은 사회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측면, 그리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인적 장관, 그래서 선의지, 이런 선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에 도입돼야 한다라는 측면과, 두 번째 측면에서 그거는 이제 좀 당위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은 이제는 사회의 가치관이나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로, 의식의 변화로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이 불매운동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성과 창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착취한다. 그럼 누가 그런 회사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라지는 어느 회사가 그 되게 불량품 만든다. 불량품 만들고 함량 미달인 상품을 판다 하면은 그 회사 물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내지는 종업원들 막 때린다. 그 있잖아요. 그 섬유유연제 회사. 그지요. 빨래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회사가 딱 나왔다 하면은 불매운동 일어나잖아요. 거기가 그거잖아. 뭐? 피존이잖아. 피 흘리는 지역 아니야. 블라드죠? 그러니까 직원들 그렇게 막. 네, 그러면 그 회사를 핵심 인재들이 안 가게 될 거고, 우리들도 안 사잖아요, 그 물건. 그래서 점유율 이제 부동의 십 년 넘게 부동의 1위였다가 지금 2위로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기업에서는 윤리경영이 옵션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윤리경영이 꼭 그 기업의 사업주가 좋아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알듯이 유럽의 회사들이 되게 인권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회사의 오너가 참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사회 환경이 그렇게 안 하면 그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들이죠.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얘기가 좀 딴 길로 새는데,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 삼성에서 좀 배워보고 싶어하는 재벌가, 스웨덴의 재벌 가문으로 스웨덴이죠.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을 많이 좀 이렇게 60%인가 몇 %를 맞죠. 네. 스웨덴은 상당한 부분을 발렌베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존경받는 어떤 재벌 가문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가들도 그런 가문을 좀 롤모델로 하면서 좀 배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렌베리 가문 자체가 가풍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런 걸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알리는 내용으로 좀 많이들 했겠죠.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근데 사실은 스웨덴이 과거에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정책을 내놓고서 재벌가하고의 엄청난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재벌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사실은 그 싸움에서 발렌베리 가문이 진 거예요. 지고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서로 타협을 본 게, 그렇다면 경영에서 손을 뗀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거에 대한 주식만 가지고 있고 경영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겠다. 대신에 자기들은 그거를 가지고 뭔가 복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들의 그런 활동들을 가져가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영역을 딱 같이 나누면서 합의가 된 거죠. 합의라고는 해요. 굴복된 형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체가 이제 역으로 이제 존경받는 어떤 가문으로서 자리 잡게 된 이제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적인 배경이 만약에 스웨덴에서 그러한 복지국가 사회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과연 발렌베리 가문이 오늘날과 같이 그런 걸로 형성되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윤리라고 하는 거는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지만, 기업의 어떤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점차 더 이렇게 가혹한 조건, 가혹하다기보다 더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점점 더 기업에 요구하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사건을 한 게 있는데, 외국계 기업 설명을 드렸었죠. 모 회사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해고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위반이 아니라 인권, 나스닥의 윤리 강령을 어기는 순간 그 회사는 퇴출이 된대요. 미국에서. 그럼 회사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 회사는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윤리를 안 지키면은 그 회사에서 큰일 나는 줄 안대요.
그래서 해고도 못 시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윤리를 가지고 건들면은 그러니까 성과나 이런 걸 가지고 건들면은 회사에서는 뭐 하려면 해라 이런 것들인데 윤리를 얘기했다 하는 순간 나스닥 윤리 강령을 어겼단 말이야 하면은 이게 조사가 들어오고 회사 내 윤리 지원 그 부분이 그 CO인가요? 뭐 이런 그 네. 있잖아요. 부사장급. 그러니까 그 정도급 임원들이 그 윤리위원장 그런 것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직통 라인을 갖고 있고 그 이유가 그 회사는 내가 봤을 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왜냐면 미국계 회사 같은 경우. 아니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가 GM 같은 경우가 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글로벌 기업인데 미국의 그 나스닥에서도 나스닥 윤리 강령이 되게 심한가 봐요. 그걸 안 지키면은 나스닥이 맞나 근데? 네,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 다우 지수 아니야? 다우 지수는 나스닥의 지수들 중에서 그 지수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처럼 나스닥에 상장된 그게 나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은 우리 그 한국 그거잖아요. 그 증권 그거고요. 상장 보통 우리 법인들이고. 코스피라고 하잖아. 코스피는 지수고. 응. 다우 지수도 지수고. 응. 지수는 많잖아요. 응. 맞나? 형이 경제하고. 어쨌든 네. 근데 그 상장 시장에서 미국에서 상장 시장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 얼마 전에 그 좀 약간은 좀 깨는 얘기인데 기업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여러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GM이.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 한국에 있는 GM 공장에서 교재비나 판촉비나 이런 거를 뭐 저기 과도하게 썼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정해놓은 교재비 운용 이런 거를 어겼다. 네. 라고 하면 그게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 전혀 해외에 본사와 관계없는 데서 이제 사건이 나도 그거를 미국 상장시장에다가 그 저기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전 세계 사업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을 좀 적용하고 있더라. 윤리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그래서 되게 깝깝하고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비슷한 걸 거예요. 네네네. 아, 나스닥이 장애고 다우지수가 그거 맞는 거 같네. 미국 증시. 자, 네. 자 그러면은 정정하겠습니다. 그 빛과 그림자 요새 안 보시죠? 네. 드라마죠? 예. 정말요. 거기서 그거 저 초반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장철환이 그러잖아요.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딱 내 말이 맞았어. 이반 오성봉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임마. 연기하신다. 우와, 연기. 자. 목소리 전문. 지금까지는 목소리 전문 동사. 자 진도 나가실래? 예, 그래서 아, 연기까지 해드릴까요? 네. 넥타이가 있어. 야 노성봉 어때? 잘난 척 해보다 꼬꾸라지니까 기분이 아주 더럽지? 이거 우리 CM을 넣자. 어떻게? 자 진도 나가시죠. 예, 그래서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가 의무가 아니라 이제 의무가 됐다, 필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윤리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기업 윤리와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보시면은 기업 윤리는 과거에 기업이 경제적 목적만 추구한다고 됐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목적도 가진다라는 견해와 대립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최근에는 점차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인 회사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는 이제 경제적 인적자원 관리와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 구분해서 보면은 이윤 극대화.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경제적이고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는 기업 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 그러면 실천 기준을 보면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와 그리고 사원에 대한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에 대한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는 공헌과 유인의 균형을 달성한다. 종업원에게 착취하지 마라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일한 만큼 뽑아먹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조직 정의의 실현. 정당하고 공평한 제도를 만들고
종업원들의 의사참여, 결과 공개, 절차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 세 번째는 공정성, 보상과 배분, 의사결정에서 종업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에서 이제 제일 직접적인 책임은 고용이죠. 그래서 고용해서 더 많은 종업원들 고용해서 이것들이 우리 정부에서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고용을 더욱더 창출해라 해서 고용평등, 작업장 안정, 그래서 고용 창출, 해고 제한 이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 이제 간접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사회 봉사라든지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성금하는 것들인데 기업에서 보통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하죠. 자기 기업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K는 무료통화를 넣어준다라든지 기름 장사니까 소외계층들한테 기름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기업에서 각 기업에서 하는 것들. 삼성이면 냉장고나 세탁기 소외계층들한테 보내주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기업에서 이 특성화되는 각 기업에서 하는 것들과 이 윤리 사회적 책임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홍보도 되고. 기업에서 이제 성금 많이 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 사회공헌 활동의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연말에 이제 기업이 실적이 많이 나고 이러면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이런저런 불우이웃돕기 성금 많이 내고 하잖아요. 세금. 근데 이게 사실은 공제를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가 기업에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다 뭔가 맞아. 우리 다 비관적이잖아. 뭔가 다 음모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준수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요즘에는 이게 기업을 제어하는 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정거래법, 네. 아니면은 환경 이런 환경에 것도 대한 있고, 부분, 그다음에 산업안전에 대한 산업안전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주주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는 부분은 이제 횡령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배당 잘 줘라. 사원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나 위험한 노동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 고객에 대해서는 불량품을 만든다든지 허위 광고한다든지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경쟁사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재 스카우트 하거나 기술 노하우를 훔쳐가는 LG나 삼성하고 그런 문제도 좀 많았고, 최근에는 삼성하고 중국 기업하고도 이제 그런 문제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인재 스카우트 하면서 기술 빼가고 이런 것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세금 횡령하지 마라. 그다음에 부당한 정치 로비들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로 크게 이제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의 내용이 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공부하실 때는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점차 이제 확대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그런 걸로 나오는 것, 이런 순서로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이런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잘하면 그럼 뭐가 좋냐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성과 향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지키면, 기업 내에서 공정성을 지키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올라가죠.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아가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성과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윤리주의를 잘 지키면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브랜드가 향상되고, 그게 이제 고용 브랜드면 우수 인재가 올라가고, 기업의 전체적인 브랜드가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품을 소비하고, 그런 회사에 이러면서 꼭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 회사 제품 사고 싶고. 그쵸. 그렇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만족도가 이제 향상이 된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자아 존중, 자아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많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상호 간에 이제 벽이 무너지고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직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조직 내에 유대감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효과로 보면 기업이 그런 윤리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윤리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면 사회윤리가 만들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너무 좀 나간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아주 우주평화, 세계평화 지킨다고 하지? 그래도 그 기업들이 이제 특히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 윤리 같은 거 지키면은 이미 좋잖아요. 이런. 그래. 교수 편에 붙어. 네가 뭔데 실드 쳐주고 그래. 나 이런 데 있잖아. 좀 그런 이미지 되게 좋잖아. 그냥 왠지
근데 이제 뭐 거의 3M, 그럴 수 있어요. 3M 이런 데는 왠지 뭔가 좋을 것 같아. 구글 막 이런 데 왠지 우리 들어가서 회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삼성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다라고 하고 해외 사업장 이런 거 관리 잘 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미지가 좋아진다라고 네. 하는 건데 과연 삼성이 국가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삼성이나 현대는 한국인 거를 마크를 숨긴다고 그런 소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인적정 관리의 최근 이슈해서 이제 5가지 있는데, 요거는 개개의 문제가 실제로 기출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큰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면 좋다.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 정리해고와 기업윤리, 요 문제 한번 어떻게 생각해볼까. 그래서 방출인력을 어떻게든 최소화 시켜내고, 그리고 그 인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줄 건가. 이런 부분으로 기업 윤리를 실천해 볼 수 있겠다. 정리해고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직의 윤리. 이직 윤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종업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기업을 등지고 떠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이탈 금지라든지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고용 문제. 이거는 이제 최저생계비 문제, 인간의 존엄성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안전시설 확보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윤리적 해외 인적자원 관리. 그러니까 해외 나간 사업장에서 현지인들의 근로자를 어떻게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건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이런 것과 우리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거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성차별 문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조화 문제, 이거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 볼 거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로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혹시 윤리적 인적자원